지난 한 주일 건강하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TV닥터 인사이드의 곽동원입니다. 여행하기에도 운동하기에도 좋은 계절입니다. 들뜬 마음으로 조금 무리를 해서 걷다 보면 신호가 먼저 오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발목이죠. 그동안 눈에서 멀어서 좀 소홀히 했던 발목. 오늘은 그 발목에 한번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하신 분들은 계시죠. 그러면 그 아래에 있는 발이나 발목은 어떨까요? 기억해보면 발목을 몇 번 삔 적은 있긴 한데 발목에도 관절염이 생길까요? 생깁니다. 오늘 바로 그 얘기 해볼 거예요. 친절한 오늘의 닥터 이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김지연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고신대학교 보건병원 정형외과 발 전문의 김지연입니다. 네, 방송 보시면서 약간 의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마 계실 겁니다. 정형외과 전문의신데 여선생님이십니다. 부산에서 선생님이 유일하게 여자 정형외과 선생님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귀한 분 오늘 모셨는데 이분은 특히 이 선생님은 발을 전공하시고 발 관절염 그리고 발 수술을 많이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오늘 발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들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학습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때 아니면 선생님 우리가 발을 볼 기회가 잘 없습니다. 네. 저희 발이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보통 발이라고 부르는 부분은 발목 관절과 발로 나뉩니다. 네. 발목 관절은 세 개의 뼈가 맞닿는 부분인데요. 예. 아랫다리를 구성하는 경골과 비골, 그리고 발 쪽을 이어주는 거골이 만나서 네. 격자 모양을 이루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그리고 이 관절은 내측과 외측에 여러 인대가 주위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삐었다라고 하는 게 저 인대를 다치는 거. 그럼요. 그렇죠. 네, 인대를 예. 다치는 것이죠. 저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 접질렸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오늘 자주 아마 얘기를 하게 될 네.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아까 우리가 발 구조는 봤는데 그 관절면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관절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관절은 2개 이상의 뼈가 맞닿는 곳을 말합니다. 예. 그래서 관절을 이루는 뼈들의 끝은 연골이라는 부드러운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예. 이것이 쿠션 역할을 해서 완충작용을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연골 사이에는 일정한 간격이 있는데요. 예. 이것을 주머니처럼 생긴 활막이 둘러싸고 있고요. 이 활막이 연골의 마찰을 방지하는 활액을 분비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관절염이 왔다 하면은 무릎이 붓고 물이 찬다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는데 무릎에 그런 경우가 많죠. 네, 많죠. 근데 정상적인 관절에도 물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렇게 캡슐처럼 쌓여져 있고 그 안에 정상적으로 물이 있긴 한데 네. 이게 너무 많아져도 문제가 되는 거고 없어져도 문제가 되는 그럼요. 거고 모든 뼈들이 닿는 부분에는 다 관절면이 있는 건 거죠. 그럼요. 그러면 요 관절 어디에도 염증이 다 생길 수 있는 건 거죠.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무릎 관절은 이만합니다. 큽니다. 근데 발목 관절은 되게 작죠. 거기에 비하면 더 아래쪽에 있고 더 무게를 더 많이 받는데 왜 더 왜 더 작은 거예요? 네, 발목 관절은 무릎보다 접촉하는 관절면이 더 좁으나 네. 더 큰 하중을 지탱합니다. 말씀하시는 것이 맞고요. 예. 네, 그래서 단위 면적당 가해지는 부하가 무릎보다 훨씬 더 크고, 네, 그리고 또 그래서 발목 및 발 관절의 연골은 단단합니다. 예. 네, 그런데 단점은 이게 좀 얇고 단단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 외력이 가해졌을 때 무릎 연골보다 유연성이 떨어져가지고 네. 나중에 그 외상 후에 관절염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무릎은 이렇게 앞뒤로만 움직이지만 발목은 360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 보니 뭐 삐기도 잘 하고 네. 이런 데서 이제 쉽게 다칠 수 있다. 여기 네. 차이점이 되겠네요. 발목은 어떻게 해서 발목에 관절염이 생기게 되나요? 네, 발과 발목의 관절염에는 외상성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그리고 류마티스성 관절염, 또 네. 감염성 관절염이 있습니다. 예. 네, 무릎에는 퇴행성 관절염이 흔한 데 비해서 네. 발목 관절은 외상성 관절염이 특히 취약한데요. 연골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릎보다 더 딱딱하기 때문에 외력에 대한 저항성이 떨어집니다. 예. 네, 그리고 그 관절이 맞닿는 부분이 정확히 일치되지 않으면 손상이 더 잘 일어나기 때문에 예. 접촉 부하가 더 증가하고요. 그래서 발목을 자주 접질리시는 분이 많을 텐데 네. 발목을 자주 접지르면 관절이 불안정해지고 네. 이로 인해 발목 관절에 작은 손상이 가해지면 예. 이것이 외상성 관절염도 이어지게 됩니다. 발목은 퇴행성 관절염보다는
다쳐서 생기는 경우가 많다. 그럼 그 다치는 게 주로 뭐냐 하면 접질르는 거. 그렇다는 얘기인 거죠. 네. 그러면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축구 선수들 되게 위험해 보입니다. 맞나요, 선생님? 네, 맞습니다. 그다음 또 어떤 분들이 위험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운동선수들 특히 구기 종목을 하는 운동선수들이 많이 위험하다고 저희가 합니다. 예. 왜냐하면 달려가다가 방향을 트는 동작에서 그렇죠. 그 발목에 그 손상이 많이 일어나기 테니스, 때문입니다. 배드민턴, 그럼요. 네. 점프하는 동작들도 네. 다치기 쉽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요. 네. 그렇죠. 네. 이런 분들 되게 위험할 수 있고 그리고 농사 짓는 분들도 의외로 위험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하는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울퉁불퉁한 길을 걸으면 맞다. 이게 발목이 계속 양쪽 방향으로 돌기 때문에 예. 예, 무릎은 일정한 방향으로만 돌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 발목은 360도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이 한번 돌아가면 심하게 꺾이면 발목 인대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발목에 관절염이 왔습니다. 어떤 증상들이 있을까요? 네, 발목에 관절염이 오면은 예. 발목의 앞쪽 또는 발등의 깊은 쪽이 네. 흔히 아픕니다. 예. 그리고 찌르는 듯이 아프다, 우리하다 이렇게 표현하시고요. 네. 그리고 통증이 나타나고 그리고 뻣뻣하게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또한 특징적으로 발목 관절염은 무릎 관절염보다 통증이 덜하기 때문에 통증이 발생한 후 시간이 지나서 병원을 방문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예.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검사를 해보면 발목 관절염은 진행되어서 발견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접질릴 때마다 병원에 가야 합니까? 네, 일단 처음에 초반에 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접질을 때마다 가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죠. 예. 네, 근데 그 초반에 저희가 병원에 찾아야 될 때는 사실 저희가 얼마나 자주 접질이세요 하고 많이 질문을 하는데요. 아. 네, 1년에 4회 이상 예. 보통 접질리게 되면은 네. 저희가 병원에 꼭 방문하셔서 예. 내 발목이 불안정한지 그것을 체크해 보시라고 권합니다. 보통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접질렸으면, 삐었으면 한의원에 가서 침 맞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셔서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선생님은 뭐라고 대답을 해주시나요? 네, 저는 침 맞는 것을 일단 부정하진 않습니다. 네. 침은 이게 한의에서 발견됐지만 저희가 양방에서도 외국에서도 쓰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염증을 줄이는 데는 효과적인 치료법입니다. 네. 그런데 발목을 살짝 삐었을 때 금방 지나가 다 보면은 네. 그게 나중에 결국 발목 불안정증이 쌓이다 보면 인대가 손상된 것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삐었을 때부터 일단 병원을 방문하셔서 검사를 한 다음에 단순 염증이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침 맞으러 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한 번 삐면 계속 자주 삔다라는 얘기가 선생님 있잖아요. 네. 실제로도 그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경우에 특히 전신 이완증이라고 하는데요. 예. 저희가 관절마다 좀 느슨한 환자들이 꽤 많습니다. 실제로 저도 가지고 있어서 저도 예. 실제 진료 볼 때 환자들께 보여드리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런 그 관절이 느슨한 경우에 발목을 한번 접지르면 계속 반복되는 경우가 많아서 예. 그런 환자들이 제가 그 사람이 아닌지 체크하기 위해서 병원을 네. 꼭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결국 자주 삐시는 분들은 계속 삐시게 되고 그러면 발목이 더 불안정해지고 이게 나중에 발목 관절염으로 연결이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 좀 본다 하시는 이런 정형외과들 가면 특이한 게 있습니다. 안 그래도 서 있는 거 아파 죽겠는데 자꾸 서서 엑스레이를 찍으라고 아픈 자세에서 굳이 그렇게 하신단 말이죠. 네. 왜 그래요, 선생님? 엑스레이 중에서 서서 찍는 엑스레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요? 이게 특히 족부 전문의들은 발목이나 발 관절을 볼 때 서서 찍는 엑스레이를 필수적으로 찍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누워서 찍는 엑스레이는 발 관절이 간격이 특히 괜찮아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서서 체중을 부하해서 찍으면 그것이 어디가 좁아지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네. 서서 찍는 엑스레이가 중요하고요. 대신에 저희가 외상이 급성 외상인 경우, 발목 골절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서서 예. 찍는 엑스레이는 찍지 않습니다. 서서 찍어야 어디에 이상이 있는지 나올 네. 수 있다. 서서 찍는 엑스레이를 쭉 보시면 선생님은 딱 보자마자 이거 몇 단계라는 걸 금방 아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럼요. 사진을 보면서 선생님이 뭘로 그걸 구분하시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처음 보이는 사진은 관절이 안쪽이 조금 좁아져 있는 것이 보이는데요. 네, 관절이 많이 좁아지지 않고 대신에 골극, 그런 뼈가 조금 자라는 것만 보이는 것이 1기입니다. 네. 그래서 발목 관절염은 1기부터 4기로 나뉘는데요. 예. 1기가 초기 단계이고 4기가 말기 단계입니다. 예. 그리고 3단계는 A, B, 초기, 말기로 또 나뉘고요. 네. 그래서 1기에는
발목의 관절 간격이 일정하고 네. 대신에 뼈가 조금 자라는 특징이 있고 이기에서는 발목의 내측 관절 부분이 조금 좁아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위 말하는 발목 안쪽 복숭아뼈 있는 부분이 통증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3기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발목 안쪽 관절이 좁아지고 맞닿게 되고 그리고 발목 윗부분까지 맞닿으면 3B 단계가 됩니다. 그리고 4기는 관절 전체가 좁아져 있고 관절 전체가 맞닿는 경우입니다. 네, 관절면에 까맣게 이렇게 공간이 보여야 이게 연골이 이제 건강하게 살아 있는 건데, 이게 점점 좁아지면서 뼈끼리 붙어버리는 게 이제 4단계가 되는 건 거죠. 뭔가 느낌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냄비 음식이 타서 그냥 눌러 붙어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네. 실제로 수술해서 들어가 보셔도 그런 느낌이 좀 드세요? 들어가면은 일단 연골이 예쁘게 딱 위에 덮고 있어야 되는데 뼈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연골 예. 다 닳아서 예. 부드러운 쿠션 역할을 하는 흰 부분은 다 없어지고 예. 뼈가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럴 네. 때마다 좀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러네요. 엑스레이만 보고도 이렇게 아시는데, 그러면 이제 그 발 수술하시는 분들은 엑스레이만 찍으시느냐 하면 그건 아닌 것 같고 네. 가끔 CT나 MRI도 보시더라고요. 네. 왜 그래요? 네, CT는 일단 저희가 요즘 3D CT를 많이 찍는데요. 예. 이렇게 찍으면 3차원 영상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발목에서는 정렬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위에 뼈와 아래 뼈가 틀어져 있는지 아닌지 보기 위해서 CT를 주로 찍고요. 예. 네, 그리고 관절의 연골이 얼마나 파였는지 알기 위한 방법은 주로 MRI를 시행하게 됩니다. 네. 자, 이제 발목 관절염의 상태에 따라서 그레이드 1, 2, 3, 4 이렇게 4단계까지 쭉 한번 나눠봤는데,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지금 어느 단계입니다 하고 설명하기도 좋지만 이 단계에 따라서 치료가 나눠진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 네. 그러면 이제 낮은 단계일수록 치료가 좀 쉬울 것 같고 높은 단계일수록 치료가 조금 어려워지고 수술까지 가는 경우, 그런 경우들이 생길 것 같아요. 네. 일단 낮은 단계부터 쉬운 치료부터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 네. 보통 초기인 1기에서는 약을 처방하거나 네. 주사 치료를 하고 그리고 뭐 깔창을 한다거나 네. 보조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좀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고요. 네, 2기 깔창은 저희들이 이제 키 높이 키 키우려고 쓰는 줄 알았는데 치료 목적으로도 깔창을 쓰시고, 네, 그죠? 치료 목적으로 씁니다. 예, 이렇게 쓰시고 저런 거는 이제 개인 맞춤형으로도 만드셔야 될 것 같고, 그죠? 네. 그리고 보조기들도 지금 사진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처음 보는 보조기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 저런 거를 착용을 하시면 초반에는 이제 저것만으로도 해결이 된다는 거죠. 보조기 같은 경우는 발목이 휘어지는, 발목이 틀어지는 경우에 착용하기 때문에 예. 보통 초기에 오시는 경우는 흔치 않고요. 네. 보통 2, 3기가 지났을 때 보조기를 착용하면 예. 수술이 필요한 시기를 늦출 수 있습니다. 네. 저렇게 이제 착용하시면서 뭐 약 드시고 주사도 좀 맞으시고 네. 이러면 좋아지는 경우도 있는데, 네. 조금 더 가면 왜 그런 경우도 얘기 들었습니다. 이제 관절경 시술을 받았다. 네. 이거는 뭐 전신 마취 안 하고 그냥 국소 마취만 해서 네. 관절경 시술을 받았다고 하는데, 내시경 같은 원리인 거죠, 선생님? 네, 말 그대로 내시경입니다. 네. 그래서 관절경 같은 경우는 관절에 발목 같은 경우는 구멍을 2개만 뚫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작은 구멍 2개로 뚫어서 네. 한쪽은 카메라를 넣고 한쪽은 저희가 수술에 필요한 기구를 넣어서 네. 그 카메라를 보면서 네. 그 골극이라는 뼈가 자란 부분이나 예. 아니면 연골이 닳아서 마모된 부분에 저희가 구멍을 뚫어줘서 연골을 재생시키는 수술을 하거든요. 예. 네, 그런 방법을 하기에 아주 적합한 수술이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내시경이 좋은 점은 네. 환자 회복이 매우 빨라서 그렇죠. 수술 다음 날부터도 바로 걸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고 편한 방법이긴 합니다. 뼈가 약간 자라 나오거나 관절 안에 약간의 문제가 있을 때는 그냥 내시경으로 살짝 깎아내거나 뭐 이런 시술을 네. 금방금방 하셔서 네. 다음 날 퇴원하시기도 하고, 네. 연골면에 구멍을 뚫어 놓으면 거기서 이렇게 연골이 재생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네, 재생됩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요즘 그런 치료를 많이 하는데 예. 이것은 관절염보다는 관절염과 조금 다른 네. 연골증이 있을 때 네. 그때 저희가 거기 구멍을 내서 예. 그 뼈를 채우는 예. 것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라나오게 만들어주는, 자라나오도록 자극을 주는. 네, 자극을 주는 그러네요. 것입니다. 네. 그 얘기도 들었습니다, 선생님. 왜 무릎 연골 수술하신 분 나오셨어요. 요즘은 줄기세포를 쓰기도 한다. 네. 선생님 여기 발목 쪽에도 그거 쓰나요? 네, 저희도 쓸 수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좀 그
비용이 많이 부담돼서 네, 널리 하지는 않는데 보험 적용이 안 네, 되는군요. 네, 안 됩니다. 근데 어쨌든 그 줄기세포를 배양해서 네. 발목 관절의 그 관절 다른 부분에 넣어주면 예. 재생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요 정도까지만 해도 이제 좋을 것 같은데 이제부터는 조금 수술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절골술이라는 게 또 있네요. 네. 이거는 생뼈를 자른다면서요, 선생님? 네, 그렇습니다. 예. 네. 네, 이 절골술이란 것은 저희가 일단 발목이 휘어지는 방향을 알아야 되겠는데요. 예. 보통 아시아인들은 발목은 바깥쪽으로 가고 발이 안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접지르게 되고요. 예. 반대로 서양인들은 발목이 안쪽으로 가고 발이 바깥쪽으로 휘어지는 반대 방향을 하게 됩니다. 아, 그러면 동양인들은 이렇게 접질리는 이렇게 경우가 접지르고요. 많은데 네. 서양인들은 이렇게 이쪽으로, 접질려요. 네, 발이 변형되는 경우가 그래요? 많습니다. 예, 예. 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온 자료 사진은 네. 동양인들이 많이 쓰는 절골술 방향을 가지고 왔고요. 예. 네, 그래서 발목이 바깥쪽으로 가고 발이 안쪽으로 돌았을 때 네. 저렇게 보통 경골만 하기도 하고 경골, 비골 두 군데 다 하기도 하는데 예. 저렇게 이제 조금 뼈를 조금 부분적으로 절제해서 예. 저 뼈를 벌려줍니다. 아. 네, 그래서 거기다가 뼈 이식을 한 다음에 저렇게 네. 새로 고정하면 네. 발목이 틀어진 부분을 미리 막을 수 있기 때문에 틀어지지 않게 고정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발목이 틀어져서 맞닿는 부분이 있었을 때 거기를 벌려주는 역할을 하게 되므로 아주 나중에 추후에 봤을 때 골관절염이 발생하는 것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예. 좋은 방법입니다. 각도가 틀어져 있는 분들에게 각도를 네, 돌려주는 제대로 이렇게 딱 맞춰주는 그런 수술이 되겠네요. 네. 예. 근데 의외로 이제 다친 부분을 손을 보는 게 아니라 성한 부분을 손을 봐서 각도를 맞춰주는 네. 그런 좀 특이한 수술이 되겠습니다. 요 정도까지 해도 괜찮은 것 같은데 이제부터 슬슬 이제 좀 큰 수술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선생님. 네. 내 관절을 이제 살릴 수 없는 경우들도 있나 봅니다. 네. 당연히 그렇겠죠. 이런 경우는 인공 관절도 쓰신다고 네. 하는데요. 네. 네, 인공관절은 저희가 이제 관절면을 희생하는 수술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관절면을 없애고 무엇을 끼워 넣던가 아니면 그 관절을 아예 안 움직이게 고정하던가 두 가지로 나뉘는 건데요. 네. 그래서 관절을 희생하는 수술 중에 인공관절을 넣으면 관절은 희생했지만 그 관절 부분에 움직이는 경첩 관절을 새로 만들어주므로 예. 수술 후에 발목을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저는 생각하기에 무릎 같은 경우는 퇴행성 무릎 관절염 있으신 분들은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을 워낙 많이들 받으시니까 발목은 왜 이게 없지? 그냥 이거 발목도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네. 선생님들 말씀은 의외로 잘 안 하시려고 하는 느낌이 듭니다. 네. 이유가 있습니까? 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목은 그 단위 면적당 부하되는 그 체중이 크므로 이게 저항을 아주 잘 견뎌내는 예. 기술이 필요합니다. 예. 그런데 무릎 관절 같은 경우는 그것이 조금 관절면이 크기 때문에 관절 수술을 하기도 굉장히 용이하고 네. 하고 나도 결과가 괜찮은데 예. 발목 관절은 이게 관절이 좁다 보니까 하중이 많이 가해져서 정렬이 조금만 맞지 않더라도 다시 벌어지거나 하는 예. 합병증이 많이 발생하고요. 예. 그리고 아직 이 기술이 많이 발전되었지만 네. 약간의 한계가 있는 부분이 발목 관절염의 인공 관절 치환술을 하면 네. 보통 10년에서 15년 이내에 재수술을 하게 되는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재수술을 한다라는 거는 그 인공관절을 다시 새 걸로 갈아준다는 얘기인 건가요? 네, 처음에는 완전히 갈지 않고 예. 안에 넣었던 그 연골 대체물부터 한번 관절 면만 네, 갈아주는데. 면만 한번 수리해 보고요. 예. 그게 안 된다면 부분적으로 제거하고 음. 정 안 되면 전체적으로 꺼내서 다시 새 걸 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인공관절로 대체하지 못하는 분들은 이제 고정술도 하신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관절 고정술은 음. 관절을 유합술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관절을 유합시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관절면을 희생시키는 수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관절 연골을 제거한 뒤에 예. 거기에 이제 쇠로 고정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그래서 보니까 이미 그 손상이 많이 와서 네. 관절면에 이제 연골이 지금 안 보입니다. 네네, 뼈끼리 거의 다 그렇습니다. 붙어버린 상태가 된 것 네네. 같고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음. 인공관절 같은 경우는 적용 범위가 좁습니다. 할 수 네. 있는 환자가 나이나 상태
상태에 따른 제한이 많은데요. 예. 관절 고정술은 그 외의 환자들을 다 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주 발목이 많이 돌아간 경우도 발목 각도를 돌려서 고정하면 네. 그 수술 후에 잘 걸으실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예. 네, 관절 고정술이 조금 더 널리 사용되고요. 네. 그리고 고정을 하면 더 단단하기 때문에 음. 다시 접지르거나 하는 위험성이 덜하기 때문에 네. 좀 환자들 마음에도 좀 부담이 덜한 편입니다. 선생님 뻔한 질문 해볼게요. 고정을 시켰습니다. 네. 지금 이게 핀이 지금 여러 개가 들어가서 저렇게 박혀 있으니까 단단하게 고정은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선생님 발목은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네네. 저분들은 이제 발목은 이렇게 못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예, 예, 수술을 내가 하고 나면 네. 등산을 할 수 있냐, 아니면 계단을 올라내릴 수 있느냐 많이 물어보십니다. 네. 근데 제 환자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제가 설명을 드릴 때 환자분들이 고정술을 하시더라도 저한테 뛰어 들어오신다고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요? 움직일 수 있네요. 네, 그럼요. 관절은 예, 예. 안 움직이지만 주위 관절이 있으므로 충분히 뛸 수 있고요. 다만 계단을 빨리 내려간다거나 네. 등산에서 하산을 하실 때 빨리 내려오실 때 예. 그때 약간의 제한이 있게 됩니다. 네. 그것 말고는 평소에는 걸음걸이에 특징적으로 저 사람이 발목 수술을 했네 하고 알아챌 수 있는 방법이 없을 정도로 네. 편하게 걸으실 수 있습니다. 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여러 병원들을 이렇게 다니시나 봅니다. 근데 이 병원에 물어보면 뭐 절골술 하자고 하고, 저 병원에 물어봤더니 인공관절 하자고 하고, 여기 물어봤더니 고정술 하자고 하고, 이렇게 다른 얘기를 듣는 경우들이 가끔 있다. 나 헷갈린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냐라고 저한테 물으셔서 제가 참 곤란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선생님은 어떻게 답을 해주세요? 네, 일단은 발목 관절염은 무릎 관절염보다 발생률이 매우 낮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연구를 해도 몇 만 개 이상 해보고 뭐 연구를 한다던가 하는 연구가 조금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개개인의 능력에 의존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각 의사 선생님들의 판단이 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렇기도 하고요. 그래도 분명한 것은 큰 방향은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뭐 너무 젊은 나이에는 인공관절을 하지 않는다든지 왜냐하면 30대에 인공관절을 하게 되면 나중에 50대에 인공관절을 다시 해야 될 경우가 많은데 다시 그렇겠네요. 다시 수술을 하게 되면 또 뼈를 더 많이 제거해야 되므로 예. 네, 수술 후에 조금 더 불편한 점이 많게 됩니다. 네. 그리고 50대에 했는데 다시 70대에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뼈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나이나 상태에 따라서 그 의사들의 의견이 조금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이 환자의 나이가 얼마인가, 이 환자분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떤 수술을 할지가 이제 결정이 될 수도 있다. 그래요. 그리고 그 어떤 수술을 결정할지는 의사들의 성향에 따라서 조금 결정이 다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자, 이것도 궁금해집니다. 뭐 절골술을 할 수도 있고 고정술을 할 수도 있고 인공관절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분들의 마음은 빨리 내가 현업으로 돌아가서 뭐 일을 하면 일을 하고 등산을 하면 등산을 하고 싶으실 텐데 수술을 하면 입원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완전히 회복해서 뭐 기부스도 다 풀고 실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 데까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그런 거 궁금해요. 네. 입원 기간은 보통 수술은 다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인공관절이나 관절 고정술 같이 큰 수술을 했더라도 네. 저희가 보통 뭐 5일에서 7일 정도에 퇴원하실 수 있고요. 네, 대신에 이제 관절을 고정해주는 기부스를 하게 되는데 예. 또는 보조기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이럴 때 이 고정 기간이 좀 긴 편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께 보통 3개월 정도까지 고정하고 재활을 다 포함해서 3개월 정도가 지나면 이제 뛸 수 있을 것이다 네. 라고 말씀드리고 예. 실제로 제 환자는 관절 고정술을 한 환자가 감농사를 짓는 분이 있었는데 그 환자도 3개월 뒤에는 감절심이 따로 다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입원해 있는 기간은 일주일 안쪽. 네. 그리고 완전히 옛날처럼 돌아가는 건 한 3개월 안쪽으로 네.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네. 그게 어딥니까, 선생님? 그게. 네. 그럼 실제로 한번 예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저분은 어떤 분이신가? 60세 남자분이세요? 네, 네. 67세 남자 67세 남자분. 네, 좌측 발목이 골절되었는데 환자가 수술을 거부하고 그냥 다녔다고 합니다. 골절이 됐는데도 다닐 수 있었나 봐요, 저분은. 네, 골절이 이제 심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 예, 제가 예. 처음에 골절됐을 때 사진을 보지 못했는데 네. 환자가 그 골절된 부분을 걷다 보니까 네. 발목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상성 관절염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예. 그래서 관절이 한번 연골이 손상이 됐는데 네. 그것이 회복될 기간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네. 저렇게
이렇게 관절염이 빨리 진행하는 것을 계속 보실 수 불안정한 있습니다. 상태에서 염증이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인공관절 아이고, 치환술을 관절면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네. 예, 그래서 굉장히 아프셨는데도 잘 견디셨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게 되었고요. 예. 그래서 오히려 관절 치환술을 하게 한 이후에는 발목이 더 잘 움직이고 걷기도 더 편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저분은 이제 평소 하시던 일도 다시 하실 수 있고 네. 통증도 훨씬 덜해졌고 네.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번엔 여성분의 예를 또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보겠습니다. 네, 70세 여자 환자로 네. 발목을 예전에 접지른 뒤 그 후로 계속 접지른다고 하십니다. 아주 흔한 케이스죠. 네, 아주 흔합니다. 예. 그래서 계속 접지르지 않도록 계속 조심하고 신경 쓰게 된다고 하시고요. 네.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생각보다 엑스레이는 많이 진행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예. 발목 관절은 예. 손상이 많이 진행되었더라도 통증이 심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늦게 이렇게 관절염이 발견되고요. 예.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거골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발목 위에 두 뼈와 밑에 뼈 한 개가 거골인데 거골이 옆으로 돌아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골이 돌아가서 발목 관절염과 변형이 심하기 때문에 지금 앞에서 똑바로 찍은 건데도 발이 돌아가 있습니다. 네, 돌아가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변형이 심하기 때문에 인공관절 치환술보다는 관절 고정술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으로 판단돼서 시행하게 됐습니다. 저분은 지금 경과는 어떠세요? 네, 지금 수술하신 지 2년 정도 되었는데요. 예. 지금 잘 걸어 다니시고, 네, 그리고 이분은 밭일을 하시는 분인데, 아이고, 네네. 밭할 때 밭일할 때 발목이 안 돌아가서 좋다 이렇게 예. 말씀하십니다. 그 와중에도 수술하고 또 밭에 나가서 또 일을 하시고 우리 어머님들은 늘 그러신 것 네. 같아요.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시게 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런 수술까지 안 받으려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평소에 우리가 발목을 좀 건강하게 강하게 유지를 해놓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발목을 건강하게 강하게 할 수 있는 특별한 운동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예. 네, 운동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네, 보통 흔히 할 수 있는 것들은 저희가 까치발 들기라던가 네. 그런 그 아킬레스건 스트레칭 같은 운동도 하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발목의 근육을 직접적으로 강화시켜 주려면 저희가 발목에 밴드를 걸어서 당기고 밀고 하는 발목 밴드 운동을 권해드립니다. 네. 네. 그리고 또한 저희가 이제 감각을 유지하는 감각을 재활시키는 방법이 있는데요. 예. 저희가 고유 수용 감각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발을 접지를 때 발목이 넘어가려고 할 때 넘어가지 않게 버텨주는 힘을 키워주는 방법으로 흔히 밸런스 보드라고 하는 와블 보드를 이용해서 예. 발의 고유 수용 감각을 키울 수 있는 운동이 있습니다. 예. 하루에 몇 번 나눠서 하세요. 이런 것도 있어요? 네, 저 밸런스 보드는 특별히 정해진 시간은 없고요. 네. 보통 제가 눈 감고 밸런스 보드에서 내려오지 않게 최대한 버텨보시라고 말씀드리고, 네. 예, 그것을 하루에 한 서너 번 정도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서너 번 정도. 평소에 이런 걸 좀 하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이런 아쉬운 점들이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환자분들한테. 네. 그 얘기를 직접 환자를 오늘 보신다고 생각하시고 미리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보통 저희가 발목을 자주 접지르시는 분이 많으신데요. 접지르면은 이게 부종과 통증이 짧게 가다가 멎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거는 가벼운 외상으로 여기시고 지나가시는데 저희 족부 전문의가 말씀드릴 때는 반드시 그때 병원에 가셔서 진단을 받으시고 내가 어느 정도 상황인지 체크하신 후에 그 의사 선생님께서 다음에 발목을 접지르면 병원에 오세요. 아니면 간단히 고정만 하세요. 이런 것을 정해 주실 것입니다. 거기에 잘 따르신다면 나중에 발목 작은 외상이 결국 쌓여서 발목 관절을 마모시키는 데까지 가지 않을 수 있도록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신발에 대한 궁금증들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네. 산행할 때는 등산화, 러닝할 때는 러닝화, 되게 많은데 평소에는 이런 신발을 신으시면 좋아요. 네. 이런 것보다는 이런 신발이 좋아요. 그런 신발 고를 때의 기준 같은 것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저도 진료실에서 늘 설명드리는 부분인데요. 예. 보통 환자들이 발이 편한 신발이 좋은 것이 아니냐라고 많이 질문하십니다. 네. 그럴 때마다 제가 예시로 드는 것이 저희가 음식을 먹을 때 달면은
단 것은 몸에 좋지 않고 네. 쓴 것은 몸에 나쁘죠. 예. 똑같습니다. 저희가 신발을 신었을 때 발이 편하면 몸에 좋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 맨발과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 굳이 우리가 신발을 신지 않은 것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신발이 좋고요. 그래서 보통은 등산화를 많이 권해드립니다. 아, 네. 발목이 안 좋으신 분들은 등산화를 많이 권하시는군요. 네, 네, 발도 그렇고 발목도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쉽게 말씀드릴 때는 발 앞쪽에 코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예. 발 코를 잡고 저희가 넘겼을 때 네. 이게 넘기지 않고 버텨주는 신발이 좋은 신발입니다. 아. 그래서 저희가 부드럽고 편한 신발보다는 좀 네. 짱짱하게 버텨주는 신발이 좋고요. 예. 그에 더불어서 저희가 아까 제가 발목 관절은 이게 충격에 대한 그 완화가 덜 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예. 밑창이 조금 두껍고 단단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밑창이 두껍고 단단하고 코를 잡고 넘겼을 때 잘 넘어가지 않고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저 사이즈인데요. 네. 너무 크거나 너무 조이는 신발은 좋지 않습니다. 요즘 저희가 좀 헐렁한 젤리 슈즈를 많이 신는데 예. 그런 것보다는 발 사이즈에 딱 맞는 신발이 좋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말씀을 쭉 듣고 나니까 발이 좀 시원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발을 전문으로 하시는 정형외과 전문의 김지연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